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아침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그게 아침인지 아니면 그냥 잠에서 깬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023년 11월 18일 아침 6시 1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내가 늘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제가 알람을 맞춰두지 않아도 그 시간쯤이면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 컵을 꺼내는 소리, 약 봉투를 만지는 소리. 그날 아침에는 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먼저 깼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습니다.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이불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49제가 지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군요. 천만 힘들다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2023년 12월 30일. 그날도 아침 6시쯤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바로 일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에 닿는 순간 아내가 양말 신으라고 잔소리하던 목소리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았습니다. 괜히 일어났다 싶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제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해볼까 하다가 쌀통 앞에서 멈췄습니다. 쌀을 씻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그제야 또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결국 아침은 거르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을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고 제 컵을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 컵을 쓰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더 허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2024년 2월이 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되니 주변에서는 이제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밖에도 좀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로 아침밥을 차려봤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을 뜨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늘 앉던 자리, 밥그릇이 놓이던 자리, 김치 접시가 있던 자리. 그 빈자리를 보고 나서야 제가 왜 아침을 힘들어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아내가 떠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떠졌고 몸은 여전히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멈추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간 동안 저는 혼자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 혼자 아침을 맞으려니 몸이 먼저 거부한 겁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아침 하나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제 인생은 한 번 멈춘 게 아니라 아침마다 계속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어떤 남편이었는지 조금은 전해질 것 같아서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9이던 해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처음부터 인연이다 싶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편도 아니었고 서로 성격이 비슷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해도 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밥 먹고 차 마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크게 싸우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1986년 10월 12일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 보증금 1,80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은 하나였고 부엌은 몸을 돌리기 힘들 만큼 좁았습니다. 그래도 그땐 그 집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혼자 맡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아내는 불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몸 좀 챙기면서 일해요. 그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걱정이 아니라 부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내는 늘 집에 있었고 저는 늘 바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같은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는 아내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원래 자기 몸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고 병원 얘기만 나오면 괜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조금 힘들어 보여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말로 서로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쉬어야 했고 땀이 나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갔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늘 밥 한 공기는 기본으로 먹던 사람이 밥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면 아내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입맛이 좀 없네.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병원 얘기 꺼냈다가 아내가 싫어할까봐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착각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아내의 모습은 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면 중간에 꼭 한 번씩 멈춰 섰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숨이 좀 차네. 이제 진짜 나이 들었나 봐. 그 웃음이 괜히 저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초 아내가 처음으로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병원 얘기를 한 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제가 무리하지 않게 오히려 저를 더 챙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의사의 설명은 길었고 전문 용어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그날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요즘 검사들이 워낙 자세해서 괜히 크게 나오는 거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흐르고 있었고 아내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핸들만 괜히 더 꽉 잡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아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도 몸 좀 챙겨. 그 말이 아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배려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기 아픔보다 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 거라고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뒤에도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선택지를 설명했고 당장 입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쪽으로요. 아내도 그랬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말이 없었지만 병원을 나와 채타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가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당신도 힘들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도 정리해야 했고 집안 정리도 필요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조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괜찮은 날만 골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어제보다 덜 힘들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했고 결정을 미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치료 방법도 많고 너무 겁먹지 말라고들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보다 더 담담했습니다. 힘든 기색을 숨겼고 일상은 그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속였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조금 더 시간을 두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의 망설임이 아내에게는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피하고 싶었던 책임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그날도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 이야기를 미루고 난 뒤부터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지만 서로 말을 고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도 그때부터는 한 번 더 삼키게 됐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모르는 척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고 있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받고 저는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결정을 하면 지금의 일상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를 흘려보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 오면 그땐 가보자. 그 말은 분명 치료 이야기를 하자는 신호였는데 저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며칠 쉬어보자.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피하고 있다는 걸 아내도 느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병원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힘들지 않은지, 식사는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만 물었습니다. 자기 몸 이야기는 끝까지 뒤로 미뤘습니다. 저는 그게 아내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체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지 않으니 아내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가끔은 아내가 제게 서운한 말을 할 법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적대느냐고, 왜 나를 위해 결정을 안 해주느냐고 한 번쯤은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저를 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잔인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같은 반찬이 올라왔지만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내의 몸은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아픈 현실보다 제가 흔들리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뤘고 그 미움이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아팠고 상황이 좋아질 이유는 없었는데 저 혼자서만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겉보기에는 이전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고 반찬도 2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 조금 쉬니까 사람도 다시 살아나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아픈 기색을 일부러 숨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도 제가 방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아내는 회복된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걸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착각해버렸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자잘한 이야기들을 자주 꺼냈습니다. 올해 김장은 언제 할지, 집 안정리를 조금씩 해두자는 말, 내년 봄에는 어디 가까운 데라도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 깊이 믿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구나.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꼭 필요한 일만 했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낮잠을 잤습니다. 예전 같으면 쉬지 않고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아진 걸까? 아직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만 믿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말이 없으면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어.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그 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괜찮은 척을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하루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회복이라고 착각한 채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좋아진 오늘만 붙잡고 내일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색이 전과 달랐고 말을 꺼내는데도 숨을 한 번 더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달아 이어지자 저도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잦아졌고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으면 아내는 늘 짧게 말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와.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우리가 애써 미뤄왔던 결정을 꺼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이름을 불렀더니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내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쉬어. 그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웃는 모습도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결정을 미뤘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자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서두르면 그동안의 미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고 제가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몸은 그 사이에도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기운이 떨어졌고 평소 하던 일도 점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으로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 말들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상황이 이대로 멈춰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은 제가 바라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고 현실은 제가 외면하는 만큼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주했어야 할 순간.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끝내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예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급히 나가보니 아내는 소파 옆 바닥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늦게 와버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는데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그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왜 그때 결정을 안 했을까?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밖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계속 움직이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뤄왔는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이제는 내가 다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잡고 있던 제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의사는 사망 시각을 말했고 저는 그 숫자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저 한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건데. 아내가 떠난 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가고 하루는 계속되는데 제 시간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아내가 없는 상태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니,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어색합니다. 아내는 그날 제 손을 놓았고 저는 그때서야 제가 붙잡고 있던 게 시간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고 가구도 그대로고 제가 다니는 길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아내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압니다. 일어나서 마주할 하루에 아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한 번 더 아내 자리를 바라보게 되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밥을 먹습니다. 이런 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살아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그때 왜 그랬을까였습니다. 왜 조금만 더 일찍 결정하지 않았을까? 왜 괜찮다는 말만 믿었을까? 왜 내 불안보다 내 편함을 먼저 챙겼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게 됐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남겨봅니다. 첫째, 아프다는 신호는 말로만 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고 일상이 무너지고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 사실 선택입니다. 둘째, 조금만 더라는 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 말 사이로 시간은 아주 조용히 지나갑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의 배려는 때로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배려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책임은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넷째,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이 가장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괜찮냐는 말, 고맙다는 말, 함께 병원 가보자는 말. 그 말들이 언젠가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아직은 다행입니다. 여기는 어른의 방이었습니다.